안녕하세요. 어깨가 좀 아프고 또 나이 먹으면서 자꾸만 그 컴퓨터가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어제 좀 마무리하고 잘 수 있으려니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갖고 밤을 꼬박 새고 아침에 기차 타고 그냥 왔어요. 막 하다 보니까 기차가 늦겠더라고요. 정신없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가 제일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700년에서 750년 사이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거에 더 갖기 위해서 계속 축적하고, 그래서 분홍은 이제 되고, 그 다음엔 조그마한 소농들은 농토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곳을 떠나서 가거나,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서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장처럼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됐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수명은 아이를 낳으면 한 반절은 아이 낳다가 죽게 되고, 그리고 뭐 병들어 죽기도 하고, 보통 20세 많이 살아야 30세, 그리고 이제 왕들은 한 40세, 되게 이런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날강물 마르고 피폐화되고 하는 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제 후쿠시마 물 방류하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고요. 아랫부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러한 본문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한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아니곤 하상 바오로라고 사울의 책 대표로 계신 분이 봄에 평화신문에 낸 글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신자가 아니라도 루가복음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번쯤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의 예로 든 것이 강도당한 이를 구한 사마리아인인데, 타인의 위기 앞에서 인간이 취할 태도를 가르치는 이야기 성경 말고도 많다. 맹자는 우물에 빠진 아이가 보이면 누구든 달려가 아이를 구할 거라 말하면서 이러한 측은지심이 바로 인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나의 자선이 혹시 자기만족이라는 이기적 동기를 가진 것은 아닌가? 나 개인의 행위라는 게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닐까? 나아가 나의 자선과 기부가 혹시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더 오래 지속시키는데 봉사하는 건 아닐까? 자본주의가 파탄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액수를 기부하는 박애주의자들도 있지요.
이러한 것들을 20대 젊은 시절부터 풀지 못하는 딜레마가 이것이었다. 이 잘못된 세상을 지속시킬 자선을 해야 하는가? 더 근본적인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 사회운동가도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우습지만 말 그대로 측은지심을 가진 선량한 사마리아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주제다. 답은 쉽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택할 필요는 없다. 우물에 빠진 아이는 바로 구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아이들 노는 곳에서 우물을 치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한 답으로 풀기가 어렵다. 평소 장애인에게 공감과 연민을 느끼던 사람도 장애인들이 지하철 시위에 나서면 시민의 발목을 잡는 불법 방식은 안 된다고 그들을 비난한다. 우리의 연민과 자선은 혹시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닐까?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은 연민과 돌봄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책임을 묻고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법적인 대상이 된다. 반지하 침수 사망자의 집을 들여다보는 대통령의 마음에 연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장애인들처럼 들고 일어서는 순간 그들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의 연민은 언제든 짜증으로 변할 수 있고 자비로운 통치자는 언제든 공안의 책임자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다. 돌봄과 시의 본성이 원래 그러하다. 중세교회의 주된 기능은 자선 시스템을 통해 빈민과 장애인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연민과 동정의 자애로운 성모는 알마 마테르라는 어머니 교회의 이미지로 이전하여 부자와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써 구원을 얻고 가난한 자는 그로써 생존을 이어간다는 이념이 정착되었다. 그 이념은 자본주의 초기에 교화소나 정신병원 등에 이어져서 거지와 범죄자를 교화시켜 다시 노동하는 자로 만든다는 논리로 바뀌었다. 미셸 푸코의 말대로 감시와 처벌이 관리와 돌봄으로 얼굴만 바꾼 것이다. 혹시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중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우리는 수많은 돌봄 시설과 자선으로 교회가 맡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 한다. 그러나 복지는 아무리 강화되어도 불평등을 해소함만 같지 않다. 이것은 기후 문제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쓰레기가 될 상품을 양산하는 기업과 막대한 화석 연료를 쓰는 자본들은 그대로 둔 채 매일같이 분리 배출할 재활용품을 가려내는 사람들은 아닐까? 그렇죠, 뭐.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근본적으로 강도를 잡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우리들에게. 저는 우리한테 주어진 게 기후위기, 그리고 이제 전환, 영성,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서 여성 신학자이면서 생태주의 신학자이기도 한 셀리 맥페이그는 우리 최만자 선생님도 이야기했고 그 이전에 저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모든 생명의 안정을 돕는 세계의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는 하느님의 몸이라는 메타포를 도입하지요. 하느님은 자신의 몸을 구성하는 수십억의 다른 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영이고 숨결이에요.
세계가 하느님의 몸이라는 메타포는 고통당하는 인간과 동물의 몸이 느끼는 아픔도 함께 겪는다는 것을 시사해요. 우주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하나님은 한 장소에만 우리에게 현존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과 달, 나무와 강, 동물과 인간의 몸 등등 모든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존하시죠. 따라서 강과 산이 오염되고 파헤쳐져서 고통당하면 하나님도 고통당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고통받는 몸과 동일시하는 몸이 되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저는 우리 김한석 형제가 쓴 두 편의 논문을 보면서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읽었는데 거기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형제님한테 우리 교인들 다 같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명 전환,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라는 논문 한 편과 브루노 라뚜르의 가이아 이론과 한국의 사례, 근대와 생태화 이런 논문이었어요. 지금 또 책을 쓰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후변화와 팬데믹을 가이아 침입이라 보고 초래한 근대 문명의 이원론과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철학을 제공하는 화이트헤드와 라뚜르의 사상을 기치로 생태 문명의 근본적 성격과 방향을 모색한 게 첫 번째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문은 주로 라뚜르의 생애 그리고 그의 연구 실적 그리고 가이아 이론 그리고 그러한 이론들이 한국에 적합한가 이런 걸 이제 분석한 게 두 번째 논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이아 이론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라뚜르는 러블록이 이야기한 가이아 이론에 이제 감동을 받고 그걸 도입을 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끊임없이 오랜 동안 연구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발표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죠. 지구가 살아있는 행성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여서 생물권이 자신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자기조절하는 능력을 지닌 일종의 행위자로 가이아를 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생태위기를 보면 그것은 가이아가 자기조절을 통해 생물이 살고 번성하기에 최적의 안정된 조건을 마련했던 지난 약 1만 2천년 전 홀로세의 마지막 약 2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인류의 근대 문명이 산업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함으로써 가이아의 자기조절에 심각한 교란이 초래된 상태라는 것이죠. 가이아는 지구 역사적 하이브리드예요. 라뚜르는 우리에게 가이아를 어떤 초월적 신비 또는 내재적 자연의 통일체로 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구 예속적인 존재로 인간이 귀환할 것을 호소하는 자로서 대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즉 가이아는 우리가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역사적 행위자로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기에 의존해서 공진화하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저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땅을 비옥하게 하는 박테리아, 벼와 과일나무들, 꽃을 수정시키는 별들, 기타 모든 식물 및 동물과 더불어 일종의 친족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이아의 춘인족의 구성원, 즉 가이안이 되는 것은 헬러웨이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반려종들과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수를 늘리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멸종 위기에 처한 반려종들과 공생관계를 맺으라는 의미에서 자식이 아니라 친족을 만들어라, 이런 슬로건을 제시하죠. 인류는 가이아의 침입이 초래할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문명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는 결정론적 목적론 대신에 관계적 창조성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개인 간 경쟁과 계급적 위계 대신에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부터 거대한 계획 대신에 우리가 숨쉬고 죽이며 먹고 사랑하며 지구 행성을 함께 공유하는 비인간 존재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관하면 결국은 인간종만 소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 문명이 생존의 필요가 아니면 성장의 탐욕을 이제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이아의 침입은 근대 문명을 포함하여 인류의 모든 문명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온화하고 안정된 홀로세의 지구 환경이 끝났다는 신호이며, 따라서 이제 가혹하고 불안정한 인류세의 지구 환경에 인류는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생태 문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라뚜르는 이야기해요. 생성 시스템은 근대성에 대한 라뚜르의 비판과 인류세 정치 재구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 가지 관점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게요. 첫째는 근대성은 인간 자유를 중시하지만 이제는 의존성의 원칙에서, 그리고 오직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지구 생명체들을 생성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생성 시스템은 인간에게 부여하는 역할이 다른데 근대인에게 인간은 다른 모든 객체와 같은 자연적 존재 또는 자신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할 능력 있는 사회적 존재였지만 기후변화는 이 양자의 정의를 모두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정의들 대신에 라뚜르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용어를 모두 포기하고 스스로 지구조옥의 일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죠. 결국은 라뚜르는 여기에서 생태학이라고, 생태화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생태학에 기반을 둔 환경운동 실천과 의미는 다르고 인간과 자연의 이원론을 전제한 자연을 보호하자는 식의 주장이 아니라 근대화 개념의 대척점으로 생태화 개념을 제시해요. 즉 근대화가 자연, 사회의 존재론적 이원론을 뜻하는 거라고 하면 생태화는 탈이원론적 존재론의 기초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집합적 삶을 대변혁하는 것을 말해요. 생태화는 관계적 윤리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는 근대화에서 무시되었던 비인간 세계의 가치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윤리를 말해요. 이제 그 논문하고 벗어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지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탈성장 이런 걸 이야기하죠. 탈성장의 역사는 성장의 한계가 나온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회철학자였던 앙드레 고르는 지구의 균형을 위해서는 물질 생산의 탈성장 혹은 무성장이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지구의 균형과 자본주의 시스템 지속이 양립 가능한가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는데요. 1980년과 90년대 신자유주의가 맹렬한 기세를 떨치면서 사라졌던 탈성장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본격화돼요. 특히 전 지구적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던 2008년 파리에서 첫 번째 탈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걸 시작으로 2010년에는 바르셀로나, 2012년은 베니스, 2014년 라이프치로 이어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죠. 이때부터 탈성장은 북반구, 특히 유럽 연구활동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인기 담론이 돼요. 문제는 20세기 이후 태어난 전 인류가 성장하지 않는 경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자유국가도, 복지국가도 성장을 전제로 판을 짜고 움직여왔죠. 전체 파이를 키워서 자본가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고 복지를 확충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확장하면 성장률이 떨어져요. 넓은 국토,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두 자리 성장을 구가하던 중국마저도 이제 4%로 내려앉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탈성장은 희망이 되어줄까? 성장 일변도 경제 속에서 명맥을 생태 경제학은 탈성장의 가치를 부여하는 학문으로 탈바꿈해요. 자연의 가치, 탄소 배출량까지 화폐로 환산하는 자의적 지표 대신 지구의 수용 능력이 허용하는 물질 처리량의 한계 안으로 생산과 소비를 제한하자고 주장을 하죠. 또 자본주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혁신과 대안을 이코노미쿠스가 어떻게 실제 인간을 왜곡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생산, 사회적 노동에만 주어지는 임금 등 빙산의 일각인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어떻게 자연과 여성 돌봄 경제가 작동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탈성장의 경제는 그동안 잘못 이해한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했던 자연과 돌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반영해 새 판을 짜는 것이죠. 이때 핵심은 에너지예요. 석탄과 석유라는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기후위기의 직접적 원인인 화석연료를 추방하는 데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원자력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결국 원자력의 개발자이자 비판자인 오펜하이머의 삶이 보여주듯이 탈핵운동의 역사는 원전의 역사와 일치를 해요. 후쿠시마 방류는 피해자 중심이던 국내 탈핵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것은 생명 중심, 탈성장의 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탈성장학자인 프랑스와 파르타는 이를 인용해서 재앙을 생산주의 사회의 광기에서 벗어나게 할 점프 시동으로 여겨요. 우리 김한석 형제는 이러한 재앙이 바로 가야의 침입으로 보고 인류의 위기로 보는데, 희망을 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 같은 재앙에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의 재앙과 함께 모두 알다시피 끓어오르는 기후가 있지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5도가 올랐을 뿐인데 국내외의 기상이변이 극심해진 것을 체감하죠. 캐나다와 하와이의 산불,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폭염은 차치하더라도 경북 전역의 산사태와 충남 오송 지하차도 수몰 사고로 불행한 여름을 우리 보냈지요. 탈성장 전환 사회는 결국은 소비하고도 연결이 있어요. 소비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니죠. 정치인들은 성장을 약속하고 기업들은 결제를 부추기죠. 따라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비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자본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즉 생산된 만큼 소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따금 개입하죠. 나아가 생산이 대폭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소비를 조정하기도 해요. 소비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무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새롭게 방귀를 들고 등장한 이들이 있죠.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임스 맥커너는 이들을 디컨슈머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디컨슈머는 소비 집착에서 벗어나 간소함을 추구하면서 영리적 시간보다 비영리적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운동가인 이소연 씨는 5년 전 새 옷을 사지 않겠다는 어설픈 다짐을 외칠 때만 해도 나는 이것이 비소비의 시도라는 것을 스스로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디컨슈머가 되어가는 첫걸음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양손 가득 옷을 쓸어 담아 옷장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의 안에선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다는 걸 느꼈대요. 결국 광기의 소비 기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렸대요. 옷을 사지 않은 지 5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옷을 아껴 입고 나눠 입고 고쳐 입고 다시 입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옷을 잘 이해하고 잘 입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비하지 않을 때 비로소 가장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정의하는 디컨슈머는 그렇다는 거예요. 더 욕심내지 않고서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간소하고 소박한 삶을 지향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할 수 있는 삶으로. 누군가는 우려하죠. 소비가 감소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성장의 종말이자 경제와 사회의 붕괴일 거라고, 혼란이 도래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망할 거라고. 하지만 이소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3배가량 빨라지고 있는 필리핀 해안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닭장보다 좁은 곳에 갇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하루 11시간 재봉틀 돌리는 10대 소녀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들의 바람대로 소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오늘날 우리는 호주의 산불이 반년 넘게 이어져 한반도 면적의 80% 이상을 잿더미로 만든 재앙을 목격했고 1200여 명의 삶을 집어삼킬 하와이의 전형적인 기후 위기형 재해이자 인재 탄식도 했지 않은가. 우리는 호주에서 평화로이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뜯던 코알라도 해안가에서 목을 죽이던 펠리칸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매일 출근길 휴대폰 속 화면에 고개를 받고 무얼 살지 하염없이 스크롤만 내리고 있는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지 않을 권리, 사지 않을 자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면서 이렇게요. 스피노자의 흐름을 잇는 최근의 신유물론에서도 모든 존재와 비존재는 서열의 관계가 있지 않고 서로 어우러지며 생성하는 관계적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은 곧 신체이며 나인즉 너이며 너와 나인즉 우리이며 사물인즉 정서이며 온갖 삼라만상이 접속하여 그물처럼 펼쳐져 있다는 거죠. 칼 폴리나의 실체 경제도 나, 너, 이웃, 자연, 동료, 환경의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요. 그 속에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인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질과 내가 상호작용하고 나와 내가 서로 의존하고 어우러지면서 나오는 느낌, 감정, 정서, 감흥의 흐름으로 즐거움과 환희가 솟구친다고요. 스피노자의 형이상학과 실체 경제는 서로 공통성을 갖고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뿌리와 줄기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경제, 말하자면 모든 존재가 함께 서로를 살리는 살림살이 또는 생명의 경제생활이 재난 시대를 극복하는 철학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물을 살리고 서로 활력을 주고받는 살림살이,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면 줄일게요. 조금 더 해도 돼요? 아니면 줄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계속 해도 돼요? 고맙습니다. 2011년 이후 한국 사회는 2%에서 3%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뚜렷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탈성장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저성장에 맞서 싸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유지하기보다 제한된 자원을 넘어서고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것을 여전히 가치 있는 일로 여겨요. 이러한 경향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리프트된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드러나요. 적지 않은 수의 온라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성공과 야망 또는 파이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여성의 경력 단절, 임금 격차, 유리천장 깨트리기 등의 이슈를 전면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 주도적 남성 경제, 즉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쟁취하는 신자유주의적 성취의 원리 자체를 문제로 삼지는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안에서 여성들의 경제력을 최대화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시장 안에 편입된 남성의 지위를 여성들이 탈환하려는 흐름이기에 여기에서는 가치 전복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새로운 틀도 존재하지 않아요. 페미니스트들은 기존 경제에 어떻게 편승할 것인가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공동체 경제, 그래서 만들어낸 게 공동체 경제. 새로운 가치를 포함한 패러다임. 그중 하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공동체 경제 안에서 인간은 물리적 개인으로서 검사를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존재가 전제되어야 돼요. 즉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경제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독립된 개인들이 안전을 위해 서로 욕망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음부터 타자와 함께 있었음을, 즉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에서 주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지가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떻게 타인과 연관되어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경제가 지향하는 두 번째 새로운 가치는 한계 없는 성장이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환경을 극복할 게 아니라 환경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환경이 제한되어 있음과 더불어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독립된 동일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자와 함께 서로 연결된 취약한 존재이며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죠. 따라서 경제활동에서 관심사는 내가 성장, 성취, 발전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타자를 착취하지 않는 가운데 훌륭하게 함께 생존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는 경제 성장에서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경제는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 경제에서 경제는 돌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돌봄은 궁극적으로 나의 웰빙이 아닌 우리의 웰빙, 종의 다양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줄일게요. 일찍이 탈성장 담론을 제기하고 공부해온 생태적 지혜연구소 소장이 지난 7월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탈성장 전환사에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 연결의 마음, 연대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더불어 가난해질 때 우리는 온갖 가식과 허위를 벗고 마음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기후위기 상황에 입체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 속에서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끝으로 영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청담동에서 기리성 선생님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강연을 한 학기 가까이 하셨어요. 그때 제일 첫 번 강좌에서 인간에게는 이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영성.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배우면서 저는 그 알미 주는 기쁨 이곳에서 취해서 한 학기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강의한 내용 녹화된 거 풀어서 또 메모하고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신의 이름을 일자, 존재, 지성, 영혼의 불꽃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성이라고 하는 지혜의 영성만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부어준 그냥 기센이라고 해요. 부어준 그 뭔가가 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준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자기를 온전히 그냥 버리면, 내려놓으면, 그냥 흰겔라센하면 이렇게 그냥 완전히 내어버리고 그냥 나 없음 속에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조차도 완전히 그냥 내려놓으면 그야말로 인간의 저변 멘신 구룬트와 고테스 구룬트 신의 근저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지혜의 영성, 그리고 또 하나는 테아르 샤르댕이 이야기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랑의 영성, 우리 안에 이미 씨 뿌려져 있는, 심어져 있는 그 사랑의 영성. 지구의 위기 상황, 그리고 우리의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미안해요. 기리성 선생님 이야기를 괜히 해가지고. 지혜의 영성과 사랑의 영성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지혜의 영성과 사랑의 영성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연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